48배 서윤에게 가을은 더 이상 낭만의 계절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저 매년 찾아오는 지독한 건조함이었고 서재 구석에 쌓인 오래된 고서들의 책장을 넘길 때마다 손끝을 핥히는 서늘한 종이 냄새 같은 것이었다. 사별 후 홀로 보낸 십수년의 세월은 그녀의 표정을 정교하게 깎아 만든 조각상처럼 굳게 만들었다. 국문학 강의를 마치고 교정을 나서는 그녀의 걸음걸이에는 늘 일정한 리듬의 고독이 배어 있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유독 낮게 내려앉아 있었다. 금방이라도 쏟아질 듯 짙은 회색 구름이 엉겨붙더니 버스 정거장에 채 닿기도 전에 굵은 빗줄기가 수직으로 꽂히기 시작했다. 아! 서윤은 낭패한 기색으로 가방을 머리 위로 올린 채 근처의 낡은 간이 정거장 안으로 몸을 던졌다. 처마 밑으로 스며든 빗방울이 그녀의 베이지색 트렌치코트 어깨 죽지에 짙은 점을 찍으며 번져나갔다. 습기를 머금은 공기가 코끝을 맵게 찔렀고 정거장 밖은 순식간에 수묵화처럼 흐릿해졌다. 그때였다. 정거장 기둥 옆 누군가 먼저 자리를 잡고 있던 기척이 느껴졌다. 서윤은 젖은 안경을 닦으며 조심스럽게 옆을 살폈다. 짙은 감색 코트를 입은 한 남자가 정갈하게 접힌 도면 가방을 옆에 둔 채 빗줄기를 응시하고 있었다. 희끗희끗한 옆머리가 가을 햇살을 머금은 서리처럼 단정했고 깊게 파인 눈가의 주름은 그가 견뎌온 세월의 풍파를 짐작게 했다. 건축가인 진우였다. 그는 최근 학교 근처 노후 건물의 리모델링 자문을 마치고 돌아가던 길에 이 불청객 같은 소나기를 만난 참이었다. 이쪽으로 좀 더 들어오시죠. 바람 방향 때문에 비가 들이치네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울림이 깊었다. 마치 잘 조율된 첼로의 현을 켜는 듯한 무게감이 있었다. 서윤은 낯선 이의 호의에 잠시 주춤거렸으나 이내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안쪽으로 자리를 옮겼다. 감사합니다. 비가 금방 그칠 줄 알았는데 제법 거세네요. 서윤의 답은 건조했지만 예의가 발랐다. 두 중년 남녀 사이에는 1m 남짓한 물리적 거리가 있었지만 그 공간은 빗소리로 가득 차 묘하게 아늑한 벽을 형성했다. 진우는 시계를 확인하는 대신 가방에서 낡은 보온병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뚜껑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차를 따랐다. 쌉싸름하면서도 달큰한 향기가 정거장의 눅눅한 공기를 밀어냈다. 생강나무 꽃차입니다. 이맘때 비를 맞으면 중년의 몸은 금방 정직하게 신호를 보내더군요. 실례가 안 된다면 한 모금 드시겠습니까? 진우가 내민 찻잔 대용의 뚜껑은 온기를 가득 머금고 있었다. 서윤은 망설였다. 사별 이후 타인이 내민 온도를 받아들이는 것에 익숙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이 마치 오래된 건축물의 튼튼한 기둥처럼 흔들림 없이 정중했기에 그녀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손가락 끝이 보온병 뚜껑의 매끄러운 표면에 닿는 순간 찌릿한 열기가 전해졌다. 서윤은 조심스럽게 차를 한 모금 머금었다. 혀끝에서 알싸한 생강향이 퍼지더니 이내 노란 생강나무 꽃의 은은한 숲 향기가 목을 타고 넘어갔다. 향이 참 깊네요. 꼭 오래된 서재의 냄새 같아요. 서윤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동자에 미세한 파동이 일었다. 서재라니 멋진 표현이군요. 저는 이 차를 마실 때마다 숲의 뼈대를 생각하곤 합니다. 건축도 그렇거든요. 화려한 장식보다는 그 집이 품고 있는 정직한 구조와 온기가 사람을 살게 하죠. 그를 만지시는 분인가요? 서윤은 찻잔을 든 채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강의를 합니다. 죽은 작가들의 문장을 되살려 학생들에게 읽어주고 가끔은 제 마음의 먼지를 털어내려 한 줄씩 적어보기도 하죠. 그런데 오늘은 제 마음의 구조가 좀 부실했나 봅니다. 우산 하나 챙기지 못한 걸 보니 진우는 낮게 웃었다. 그 웃음소리가 빗소리와 섞여 묘한 화음을 이루었다. 완벽한 설계도는 세상에 없습니다. 때로는 예기치 못한 비가 건물의 외벽을 타고 흐르는 걸 지켜보는 것도 건축의 일부니까요. 오늘 이 비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차를 누구와 나누었겠습니까? 비는 그칠 기미 없이 정거장의 지붕을 사정없이 두드렸다. 하지만 서윤은 더 이상 젖은 신발이나 눅눅해진 코트를 걱정하지 않았다.
낯선 남자가 건넨 차 한 잔의 온기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자신의 무채색 일상 속에 갑자기 툭 떨어진 이 감색 코트의 이방인이 던진 정직한 문장들 때문이었을까? 서유는 남은 차를 천천히 음미했다. 십수년간 굳게 닫혀있던 그녀의 마음 정거장에 아주 낯선 버스 한 대가 조용히 정차하려 하고 있었다. 빗줄기는 기세를 꺾을 줄 몰랐다. 정거장 한박지붕을 때리는 소리는 점점 더 육중해졌고 아스팔트 위로 튀어오르는 물보라는 두 사람의 발목 근처까지 하얗게 차올랐다. 서유는 진우가 건넨 보온병 뚜껑을 두 손으로 감싸 쥔 채 그 안에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수증기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따스한 온기가 손바닥의 감각을 깨우자 잊고 지냈던 생의 촉감이 미세하게 떨려왔다. 이 차 직접 덮으신 건가요? 시중에서 파는 것과는 향의 깊이가 다르네요. 서윤이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빗소리에 섞여 낮게 깔렸지만 진우의 귀에는 명확하게 가 닿았다. 진우는 가방 옆에 세워둔 도면 뭉치를 고쳐 잡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눈썰미가 좋으시네요. 강원도 산자락에 작은 작업실이 하나 있습니다. 봄마다 생강나무 꽃이 흐드러지게 피는데 그 노란 꽃송이들을 따다가 말리고 덮는 게 제 유일한 사치지요. 건축가라는 직업이 늘 딱딱한 치수와 싸우는 일이라 가끔은 이렇게 제멋대로 피어난 꽃들의 무질서함에 기대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진우는 도면 가방의 지퍼를 살짝 열어 안쪽을 보여주었다. 그 안에는 정교하게 그려진 청사진 대신 누렇게 바랜 종이 위에 거칠게 연필로 스케치된 오래된 한옥의 기둥과 석가래들이 보였다. 이건 요즘 짓는 건물들과는 많이 달라 보이네요. 네, 낡은 것들을 고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새 건물을 올리는 것보다 누군가의 기억이 깃든 낡은 집을 허물지 않고 다시 숨쉬게 하는 작업이 더 어렵더군요. 집도 사람과 같아서 상처 입은 자리를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무리 화려한 자재를 써도 금세 무너지고 맙니다. 진우의 시선이 서윤의 젖은 구두 끝에 머물렀다. 서윤은 자신도 모르게 발끝을 살짝 오므렸다. 그의 말은 마치 그녀의 다친 마음을 투영하는 것 같았다. 십수년 전 남편을 보내고 난 뒤 그녀의 내면은 리모델링 되지 못한 채 방치된 고택과 다름없었다. 겉은 멀쩡해 보였지만 비가 오면 어디선가 천장이 새고 마음의 기둥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다. 상처 입은 자리를 들여다보는 일. 그게 가장 힘들죠. 대부분은 그 자리를 시멘트로 대충 발라버리거나 아예 보이지 않게 가구로 가려버리곤 하니까요. 서윤의 자주 섞인 대꾸에 진우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나무가 비를 맞고 마르기를 기다리듯 마음의 결이 스스로 단단해질 때까지요. 제가 이 정거장에서 비가 그치기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서윤 씨라고 하셨나요? 아까 가방에 꽂힌 교재에서 성함을 슬쩍 보았습니다. 실례가 되었다면 사과드리지요. 서윤은 자신의 이름이 타인의 입술 끝에서 불려나가는 생경함에 잠시 숨을 멈췄다. 서윤 씨. 남편이 죽고 난 뒤 동료들은 그녀를 박 교수님이라 불렀고 이웃들은 저기요라고 불렀다. 누군가에게 이름을 불린다는 것이 이토록 심장을 간지럽히는 일이었는지 그녀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이진우 건축가님. 저 역시 도면 가방에 붙은 네임택을 보았으니까요. 우리는 오늘 비 덕분에 서로의 통성명을 거창한 명함 한 장 없이 하게 되었네요. 두 사람은 동시에 작은 미소를 지었다. 정거장 밖의 세상은 여전히 무채색이었지만 그 좁은 처마 밑만큼은 생강나무 꽃차의 노란 빛깔처럼 은은한 온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진우는 보온병에 남은 차를 다시 서윤의 잔에 채워주었다. 서윤 씨의 서재에는 어떤 책들이 꽂혀 있나요? 아까 제 도면을 보고 오래된 서재 냄새 같다고 하신 게 자꾸 마음에 남네요. 그건 분명 누군가의 흔적을 소중히 간직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거든요. 진우의 질문은 예리했다. 서윤은 남편이 남기고 간 그 방대한 문학 서적들을 차마 처분하지 못한 채 매일같이 그 먼지를 닦으며 과거 속에 살고 있었다. 그녀는 찻잔에 담긴 액체의 떨림을 보며 고백하듯 말했다. 그곳은 시간이 멈춘 방이에요. 더 이상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는 책들이 가득하죠. 제가 그 방의 관리인이 된 건지 아니면 그 방에 갇힌 건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진우 씨가 고치는 그 낡은 집들처럼 제 서재도 다시 숨을 쉴 수 있을까요? 진우는 서윤의 젖은 어깨를 가만히 응시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를 만지는 대신 따뜻한 시선으로 그녀의 공간을 감싸 안았다. 숨을 쉬게 하는 건 거창한 공사가 아닙니다. 그저 창문을 열고 바람을 들이는 것부터 시작하죠. 오늘 이 비가 서윤 씨의 서재 창문을 조금은 흔들어 놓았기를 바랍니다. 빗줄기가 서서히 가늘어지고 있었다. 멀리서 버스의 전조등 불빛이 안개 낀 도로를 뚫고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1미터의 거리, 두 중년의 남녀는 각자의 삶이라는 설계도를 품은 채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 설계도 위에는 우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선 하나가 그어지고 있었다. 비가 그친 뒤의 교정은 유독 투명했다. 젖은 은행잎들이 보도블록 위에 달라붙어 노란 판화처럼 박혀 있었고 공기 중에는 차가운 흙냄새가 감돌았다. 서윤은 강의를 마치고 연구실 복도를 걷다 멈춰섰다. 복도 끝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는 감색 코트의 뒷모습 때문이었다. 진우 씨? 그녀의 부름에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며칠 전 정거장에서 보았던 그 정갈한 미소였다. 진우는 손에 든 작은 종이 가방을 내보이며 다가왔다. 근처 현장에 들렀다가 이 꽃차가 조금 더 남았길래 가져왔습니다. 서윤 씨가 정직한 향기라고 해주신 게 계속 귀에 맴돌아서요. 서윤은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하면서도 가슴 한구석이 활fat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망설이다 그를 자신의 연구실, 아니 그녀가 시간이 멈춘 방이라 불렀던 그 은밀한 서재로 안내했다. 학교 근처 낡은 빌라 1층에 자리 잡은 그녀의 개인 서재는 외부인에게 좀처럼 허락되지 않는 성소였다. 무거운 도어록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수만 권의 책이 뿜어내는 묵직하고 마른 종이 냄새가 훅 끼쳐왔다. 진우는 문턱에서 잠시 발을 멈추고 경건하게 실내를 둘러보았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빈틈없이 짜인 서가, 그곳엔 사별한 남편이 남긴 고전. 문학들과 서윤이 평생 모아온 비평서들이 빽빽하게 들어차 있었다. 정말 시간이 멈춰 있군요. 하지만 멈춰 있다고 해서 죽은 건 아닙니다. 이 방은 아주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것 같네요. 진우는 서가 사이를 천천히 걸으며 책등을 손끝으로 훑쳤다. 그의 손길은 거칠지 않았고 마치 오래된 나무의 결을 살피는 목수처럼 조심스러웠다. 서윤은 그런 그의 뒷모습을 보며 묘한 긴장감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의 고독을 이토록 정면으로 마주한 적은 처음이었다. 남편이 쓰던 방이에요. 15년째 책장 위치 하나 바꾸지 않았죠. 매일 먼지를 닦지만 정작 저는 이 책들을 다시 읽지 못해요. 펼치면 그 사람의 목소리가 들릴 것 같아서 무서웠거든요. 서윤의 고백은 낮게 깔렸다. 진우는 창가 쪽에 놓인 낡은 원목 책상 앞에 멈춰섰다. 책상 위에는 잉크가 말라버린 만년필과 읽다 만 페이지에 끼워진 빛바랜 책갈피가 그대로 놓여 있었다. 서윤 씨, 건축에서는 고택을 수리할 때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기둥을 세우는 게 아니라 꽉 닫힌 창문을 열어 묵은 공기를 빼내는 일입니다. 그래야 나무가 숨을 쉬고 비로소 집이 주인을 맞이할 준비를 하죠. 진우는 창가로 다가가 두껍게 내려앉은 벨벳 커튼을 젖혔다. 먼지 섞인 햇살이 서재 안으로 비스듬히 쏟아져 들어왔다. 그 눈부신 빛의 기둥 속에서 수만 개의 먼지 입자들이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이 방은 서윤 씨를 가둔 감옥이 아니라 서윤 씨를 지켜온 요새였을 겁니다. 하지만 요새도 가끔은 성문을 열어야 해요. 그래야 밖에서 들려오는 계절의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요. 진우는 종이 가방에서 차통을 꺼내 책상 위에 올려두었다. 그리고 서윤을 바라보며 나직이 물었다. 제가 이 방의 창문을 조금 더 열어봐도 될까요? 거창한 공사가 아니라 그저 서윤 씨와 마주 앉아 이 차를 한 잔 더 마시는 것부터 시작해서요. 서윤은 눈이 부신 듯 눈을 가늘게 떴다. 15년 동안 어둠 속에 익숙해져 있던 그녀의 눈에 비친 진우는 마치 낡은 벽면을 뚫고 들어온 한 줄기 정직한 빛과 같았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하지만 차를 마시려면 이 책상 위에 먼지부터 좀 닦아야겠네요. 서윤은 처음으로 남편의 유품이 아닌 자신의 책상으로서 그 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행주를 들고 먼지를 닦아내자 가려져 있던 짙은 호두나무의 결이 본연의 색을 드러내며 빛났다. 진우는 그 곁에서 조용히 보온병에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정지해 있던 서재의 시계추가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순간이었다. 진우의 설계 사무소는 서윤이 상상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공기를 머금고 있었다. 대학가 근처 붉은 벽돌 건물의 꼭대기층에 자리한 그곳은 차가운 금속 제도기보다는 잘 마른 나무 냄새와 오래된 종이 향이 섞인 묘한 온기를 내뿜고 있었다. 서윤은 입구에서 잠시 멈춰섰다. 벽면 가득 붙은 청사진들과 정교하게 깎인 나무 모형들이 마치 하나의 작은 도시처럼 그녀를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서윤 씨.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진우는 커다란 제도판 앞에서 돋보기를 벗으며 일어났다. 그의 소매는 걷어붙여져 있었고 손가락 끝에는 연필 가루가 거뭇하게 묻어 있었다. 그 모습이 평소에 단정했던 감색 코트 차림보다 훨씬 생경하면서도 인간적으로 다가왔다. 아니요, 산책 삼아 걷기 딱 좋은 거리였어요. 진우 씨의 작업실은 생각보다 훨씬 치열하네요. 서윤은 진우가 안내한 원목 테이블에 앉았다. 테이블 위에는 갓 뽑아낸 도면 한 장이 넓게 펼쳐져 있었다. 그것은 어느 낡은 재래시장의 한 귀퉁이를 개조하는 프로젝트의 설계도였다. 서윤은 복잡한 선들 사이로 진우가 정성껏 적어넣은 깨알 같은 주석들을 읽어내려갔다. 이 기둥은 할머니들의 등받이가 되어주던 곳이니 깎아내지 말 것. 오후 3시에 햇살이 가장 깊게 드는 창. 설계 도라기보다는 한편의 서사시 같네요. 건물의 뼈대만 그리는 게 아니라 그곳에 머물 사람들의 시간까지 계산하고 계시니까요. 서윤의 말에 진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다. 그는 익숙한 솜씨로 커피를 내리기 시작했다. 생강나무 꽃차 대신 선택한 진한 과테말라 원두의 향이 도면 위로 안개처럼 깔렸다. 건축가는 결국 타인의 삶을 담는 그릇을 만드는 사람이니까요. 그 그릇이 너무 화려하면 담긴 삶이 초라해 보이고 너무 투박하면 삶이 시들해지죠. 저는 그 중간에 적당한 온도를 찾는 중입니다. 서윤 씨의 문장들이 독자의 마음속에 적당한 온도로 머무는 것처럼요. 커피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로 저녁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서윤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진우 씨는 왜 새 건물을 짓는 화려한 일보다 이렇게 낡고 구석진 곳들을 고치는 일에 매달리시나요? 진우 씨 실력이면 훨씬 크고 멋진 빌딩을 설계하실 수도 있었을 텐데. 진우는 잠시 창밖에 해 저무는 풍경을 응시했다. 그의 눈동자에 붉은 노을빛이 일렁였다. 저도 젊을 때는 수직으로 솟구치는 마천루에 집착했었습니다. 더 높게, 더 화려하게. 하지만 10여 년 전 아내를 먼저 보내고 깨달았습니다. 아무리 높이 쌓아 올려도 그 안에 온기를 나눌 사람이 없으면 그건 그저 거대한 비석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때부터 제가 관심을 둔 건 높이가 아니라 깊이였습니다. 사람의 추억이 고여있는 깊은 자리 말이죠. 진우의 고백은 서윤의 가슴 밑바닥을 툭 건드렸다. 사별이라는 공통된 아픔을 지녔음에도 그녀는 그 아픔 속에 자신을 가두었고 진우는 그 아픔을 재료 삼아 타인의 공간을 치유하고 있었다. 서윤은 자신의 가방 속에 든 낡은 수첩을 만지작거렸다. 그 안에는 오랫동안 마침표를 찍지 못한 미완성 수필들이 가득했다. 저는 제 상처가 무너질까봐 매일 먼지만 닦고 있었는데 진우 씨는 그 상처를 딛고 다른 이의 기둥을 세워주고 계셨네요. 부끄러워지네요. 부끄러워하실 것 없습니다. 서윤 씨는 그 서재를 지키며 남편분의 시간을 보존해 오신 거잖아요. 그건 고통스러운 만큼 고귀한 일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설계도 위에 서윤 씨만의 새로운 방을 하나 그려 넣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우는 연필 한 자루를 서윤에게 건넸다. 그리고 도면의 빈 여백을 가리켰다. 여기에 한번 적어보시겠어요? 서윤 씨가 꿈꾸는 가장 따뜻한 공간의 이름을요.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연필을 잡았다. 서걱거리는 흑연의 촉감이 종이 위로 전해졌다.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설계도 구석 햇살이 가장 잘 드는 자리에 정갈한 글씨로 3글자를 적었다. 정거장. 우리가 처음 만난 그곳인가요?
진우가 묻자 서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비가 와서 멈춰 서야 했던 곳이지만 덕분에 당신이라는 온기를 만난 곳이니까요. 제 인생의 리모델링은 아마 그 정거장에서 시작된 것 같아요. 두 사람의 시선이 설계도 위에서 겹쳐졌다. 밖은 어느덧 어스름한 어둠이 깔렸지만 설계 사무소 안의 도면 위에는 그 어떤 화려한 빌딩보다 밝은 빛을 내는 마음의 집 한 채가 지어지고 있었다. 진우의 설계 사무소에서 가져온 연필 한 자루가 서윤의 책상 위에 놓여 있었다. 흑연 냄새가 은은하게 풍기는 그 연필은 마치 마법의 지팡이처럼 서윤의 시선을 붙들었다. 10수년간 남편의 유품인 만년필만을 고집하며 그가 남긴 여운 속을 헤엄치던 서윤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뚜껑이 굳어버린 만년필 대신 진우가 건넨 투박한 연필을 쥐었다. 서걱서걱. 종이 위를 구르는 연필의 촉감은 정직했다. 잉크처럼 매끄럽게 흐르지는 않았지만 눌러 쓰는 힘만큼 선명한 자국을 남겼다. 서윤은 오랫동안 마음의 서랍 속에 처박아 두었던 미완의 수필들을 꺼냈다. 누렇게 바랜 원고지 위로 그동안 참아 뱉지 못했던 문장들이 폭포처럼 쏟아지기 시작했다. 슬픔은 박제된 것이 아니라 흐르는 물처럼 길을 내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비 내리는 정거장에서 배웠다. 젖은 어깨를 내어주는 이의 온기가 수천 권의 고전보다 더 깊은 문학임을 이제야 깨닫는다. 서윤의 손끝이 떨렸다. 그것은 남편의 대필이 아닌 48 박서윤이라는 한 여성이 비로소 세상에 내뱉는 첫 번째 숨이었다. 며칠 뒤 진우는 서윤을 자신의 강원도 작업실로 초대했다. 그곳은 그가 생강나무 꽃차를 덮고 낡은 도면을 만지던 그의 영혼의 안식처였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지나 도착한 그곳은 낡은 한옥을 진우가 직접 고쳐 만든 아담한 목조 주택이었다. 어서 오세요. 숲이 조금 소란스럽죠? 가을바람이 성격이 좀 급해서요. 진우는 편안한 니트 차림으로 마당까지 마중을 나왔다. 마당 한편에는 노랗게 물든 생강나무들이 바람에 몸을 흔들고 있었고 장작 타는 냄새가 공기 중에 기분 좋게 섞여 있었다. 서윤은 툇마루에 앉아 눈앞에 펼쳐진 산등성이를 바라보았다. 빽빽한 도심의 강의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개방감이 그녀의 가슴을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진우 씨, 글을 다시 쓰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준 연필로요. 서윤의 고백에 진우는 찬물을 따르던 손을 멈추고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기쁨과 안도감이 교차했다. 그럴 줄 알았습니다. 서윤 씨 안에는 이미 거대한 숲이 있었거든요. 다만 안개가 너무 짙어 길을 잃으셨던 것뿐이죠. 어떤 글인가요? 제 이름으로 내는 첫 번째 이야기요. 누군가의 아내나 교수가 아니라 그냥 제 마음이 시키는 대로 적어내려가는. 아직은 서툰 문장들이지만요. 진우는 따뜻한 찻잔을 서윤의 손에 쥐어주었다. 건축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선은 자로 잰 듯한 직선이 아니라 사람의 손때가 묻어 살짝 휜 선입니다. 서윤 씨의 서툰 문장들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설계도가 될 거예요. 두 사람은 함께 숲길을 걸었다. 바스락거리는 낙엽 소리가 대화의 배경음악이 되어주었다. 진우는 길가에 핀 작은 들꽃들의 이름을 알려주었고 서윤은 그 꽃들에 어울리는 시 구절들을 의존렸다. 서윤 씨, 저 사실 겁이 났었습니다. 낡은 집을 고치는 건 자신 있었지만 굳게 닫힌 사람의 마음을 여는 건 설계도에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당신이 정거장에서 제 차를 받아주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이 숲에 눈이 내리지 않아도 따뜻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바람에 실려 서윤의 귓가를 스쳤다. 서윤은 멈춰서서 진우를 보았다. 빽빽한 나무들 사이로 부서지는 햇살이 그의 얼굴에 부드러운 음영을 만들고 있었다. 서윤은 용기를 내어 그의 거친 손을 살며시 잡았다. 진우 씨, 당신은 제 인생에 찾아온 가장 정직한 건축가예요. 무너져가던 제 마음의 기둥을 다시 세워주셨으니까요. 이제는 그 기둥 사이에 당신과 함께 앉아 숲을 보고 싶어요. 숲의 정적 속에서 두 중년의 심장 박동이 나란히 포개졌다. 20대의 불같은 사랑은 아니었지만 잘 마른 장작이 화로 안에서 은근하게 오래 타오르는 듯한 깊고 묵직한 사랑의 시작이었다.
서윤의 연구실 책상 위에는 잉크 냄새가 채 가시지 않은 개간 문해지 가을호가 놓여 있었다. 수백 번 고치고 다듬었던 수필 정거장에서 마신 차 한 잔이 당당히 권두 부문에 실려 있었다. 그것은 남편의 그늘 아래 있던 미망인이나 박 교수가 아닌 작가 박서윤으로서 세상에 내민 첫 번째 명함이었다. 선생님, 이번 수필 정말 좋았어요. 읽으면서 왜 자꾸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강의가 끝난 뒤 제자들이 건넨 진심 어린 찬사는 그 어떤 학술적인 성취보다 서윤의 가슴을 뜨겁게 달궜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잡지의 지면을 어루만졌다. 흑연으로 꾹꾹 눌러 쓴 문장들이 활자가 되어 박혀있는 모습은 마치 진우가 설계한 튼튼한 집의 벽돌 한 장 한 장을 보는 것처럼 견고했다. 그날 저녁 서윤은 진우와 함께 단골 찻집에서 마주 앉았다. 진우는 잡지에 실린 서윤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짚어보더니 세상을 다 얻은 듯한 미소를 지었다. 꺼봐요, 서윤 씨. 당신의 문장에는 사람의 마음을 설계하는 힘이 있다고 했잖아요. 이 글은 집보다 더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줄 겁니다. 진우 씨 덕분이에요. 당신이 그 정거장에서 차를 건네지 않았다면 전 평생 그 눅눅한 코트를 입은 채 비가 그치기만을 원망하고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 사이에는 찻잔의 김보다 더 뭉클한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품 안에서 낡은 열쇠 꾸러미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비워두었던 죽은 아내와의 추억이 깃든 옛집의 열쇠였다. 서윤 씨, 저 어제 그 집을 정리했습니다. 10년 넘게 처분하지 못하고 짐처럼 지고 있던 곳이었죠. 하지만 서윤 씨가 서재의 먼지를 닦아내는 걸 보면서 저도 용기를 얻었습니다. 과거는 박제하는 게 아니라 소중한 기억으로 남기고 현재의 자리를 비워주어야 한다는 걸요. 진우의 눈빛은 맑고 단단했다. 그는 이제 과거의 유령과 싸우는 건축가가 아니라 새로운 삶의 공간을 짓는 개척자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도 남편의 서재를 조금 바꿨어요. 책들을 다 처분하진 않았지만 창가 쪽 가장 밝은 자리에 제 책상을 들여놓았죠. 이제 그 방은 누군가를 기리는 방이 아니라 제가 글을 쓰는 작가의 방이 되었어요. 서윤의 고백에 진우는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거칠고 마디가 굵은 건축가의 손과 펜대를 쥐어 손가락 끝이 살짝 굳은 국문학자의 손이 맞물렸다. 겨울이 오기 전에 약속하고 싶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더 이상 혼자 추위에 떨지 않기로요. 우리가 처음 만난 그 정거장에서 이제는 버스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함께 목적지를 정해 떠나는 여행자가 되면 어떨까요? 진우의 제안은 화려한 청혼보다 더 묵직하게 서윤의 심장을 울렸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등 위에 자신의 다른 한 손을 겹쳤다. 좋아요. 대신 목적지는 제가 정할게요. 우리가 쓴 문장과 당신이 그린 도면이 만나는 곳, 그 어디라도 좋아요. 찻집 밖으로는 차가운 밤바람이 불었지만 두 중년의 가슴 속에는 이미 봄날의 생강나무 꽃향기가 가득 피어오르고 있었다. 서로의 상처를 리모델링하고 그 위에 신뢰라는 기둥을 세운 두 사람에게 겨울은 더 이상 시린 계절이 아닌 서로의 온기를 확인하기 가장 좋은 계절이었다. 약속이라도 한 듯 하늘은 낮게 가라앉더니 한방눈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서윤의 서재 창밖으로 보이는 정원은 순식간에 하얀 소금 가루를 뿌려놓은 듯 정갈해졌다. 10수년 동안 이 방에서 맞이하는 눈은 늘 시리고 무거운 것이었지만 오늘 창가에 서서 바라보는 눈송이들은 마치 축복의 꽃가루처럼 가벼워 보였다. 똑똑 마이너스.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와 함께 진우가 들어섰다. 그의 어깨 위에는 채 녹지 않은 눈송이들이 훈장처럼 달려 있었다. 진우는 문턱에서 잠시 멈춰서서 서재를 둘러보았다. 지난번 방문 때보다 훨씬 밝아진 공기, 그리고 무엇보다 창가 가장 명당 자리에 놓인 서윤의 새 책상을 발견하고는 안도와 기쁨이 섞인 미소를 지었다. 눈이 제법 오네요. 서윤 씨의 서재가 이제야 제 주인을 찾은 것 같아 마음이 놓입니다. 진우는 품 안에서 작은 종이 꾸러미를 꺼냈다. 정성스럽게 덮은 생강나무 꽃차였다. 서윤은 익숙하게 물을 끓이고 남편의 낡은 찻잔 대신 자신이 새로 산 소박한 분청사기 찻잔 2개를 꺼냈다.
진우 씨 덕분에 이 방의 창문을 열 용기를 얻었어요. 이제는 여기서 남편의 목소리를 찾는 게 아니라 제가 쓰고 싶은 문장들을 기다려요. 신기하죠? 비워내니까 비로소 채워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두 사람은 나란히 창가에 앉았다. 찻잔 속에서 노란 꽃잎들이 기지개를 켜듯 피어올랐고 그 열기가 두 사람의 얼굴을 부드럽게 감쌌다. 진우는 가방에서 두툼한 도면 뭉치 대신 작은 스케치북 하나를 꺼내 서윤 앞에 펼쳐 보였다. 거기엔 정교한 치수 대신 부드러운 연필선으로 그려진 작은 집 한 채가 있었다. 산자락에 자리 잡은 듯한 그 집은 한쪽 벽면이 온통 통유리로 된 서재였고 마당에는 생강나무 한 그루가 심겨 있었다. 서윤 씨, 이건 제 의뢰인이 아닌 오직 당신만을 위해 그린 설계도입니다. 우리가 함께 머물 공간이죠. 한쪽은 당신의 문장이 자라는 서재고 다른 한쪽은 제 도면이 그려지는 작업실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 정거장처럼 비나 눈을 피하며 차를 마실 수 있는 작은 툇마루를 두었어요. 진우의 고백은 담백했지만 그 어떤 화려한 수식어보다 묵직하게 서윤의 심장에 박혔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스케치북 위에 집을 어루만졌다.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견뎌온 상처의 나이테를 감싸 안은 치유의 집이었다. 너무 아름다워요, 진우 씨. 제가 꿈꾸던 그 어떤 낙원보다도요. 하지만 아직은 조금 겁이 나요. 다시 누군가와 일상을 공유한다는 게 제 나이테가 당신의 나이테와 엉키는 게 서툴까 봐요. 서윤의 솔직한 고백에 진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감싸주었다. 거친 건축가의 손마디가 서윤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단단하게 파고들었다. 서두르지 마세요. 건축도 기초를 다지는데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요. 눈이 쌓이는 속도만큼 우리도 천천히 서로의 시간을 쌓아가면 됩니다. 이 집은 내년에 지어도 좋고 내후년에 지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이미 서로의 마음 안에 설계도를 그렸다는 사실이니까요. 창밖의 눈은 점점 더 소복하게 쌓여 세상의 모든 소음을 지워버렸다. 오직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와 두 중년의 고요한 숨소리만이 서재 안을 채웠다. 서윤은 진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15년 전 멈춰버렸던 그녀의 시계가 이제는 진우의 심장 박동에 맞춰 새로운 리듬으로 규칙적으로 흐르고 있었다. 진우 씨, 저 이 집의 이름을 정했어요. 여운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우리 삶의 아픈 흔적들도 결국은 아름다운 여운으로 남는 곳이었으면 좋겠거든요. 진우는 대답 대신 서윤의 어깨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첫눈이 내리는 서재 안에서 두 중년의 사랑은 화려한 불꽃놀이 대신 은은하게 타오르는 화로처럼 방 전체를 덮이고 있었다. 강원도 산자락, 진우와 서윤이 함께 설계했던 집. 여운의 마당에는 어느새 연한 연두빛 새싹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겨운에 쌓였던 눈이 녹아 흐르는 시냇물 소리가 정겨웠고 공기 중에는 갓 떡은 생강나무 꽃차의 달큰한 향기가 안개처럼 자욱했다. 서윤은 통유리로 된 자신의 서재 책상 앞에 앉아 창밖을 내다보았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이름이 박힌 첫 수필집이 단정하게 놓여 있었다. 15년 전 멈춰버렸던 그녀의 문장들은 이제 흐르는 강물처럼 유연해졌고 남편의 유품 대신 진우가 선물한 낡은 연필 한 자루가 그녀의 손가락 마디에 익숙하게 자리를 잡고 있었다. 서윤 씨, 차다 됐습니다. 툇마루로 나오시죠. 진우의 낮은 목소리가 거실을 지나 서재 문턱을 넘었다. 서윤은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머금은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작업복 차림의 진우가 찻잔 2개를 쟁반에 받쳐들고 서 있었다. 그의 손등에는 여전히 나무 가루와 연필 자국이 묻어 있었지만 그 거친 손이야말로 서윤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기둥이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툇마루에 걸터 앉았다. 눈앞에 펼쳐진 숲은 이제 막 잠에서 깨어난 듯 생동감이 넘쳤다. 진우는 차를 한 모금 마시더니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 하나를 꺼냈다. 서윤 씨, 오늘이 우리가 처음 그 정거장에서 만난 지 딱 1년째 되는 날이더군요. 기억나세요? 빗줄기가 너무 매서워서 제 차를 한 모금 나눠드렸던 그날요. 서윤은 진우의 어깨에 고개를 기댔다. 어떻게 잊겠어요? 제 인생에서 가장 정직하고 따뜻한 이방인을 만난 날인걸요.
그때 당신이 준 차 한 잔이 제 얼어붙었던 심장을 다시 뛰게 했으니까요. 진우는 서윤의 손을 조심스럽게 감싸쥐었다. 마디가 굵은 건축가의 손과 섬세한 문학가의 손이 깍지를 꼈다. 우리가 지은 이 집 이름처럼 우리의 남은 생도 아름다운 여운으로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눈이 오겠지만 이제 우리에겐 비를 피할 정거장이 아니라 함께 머물 집이 있으니까요. 서윤은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가슴 한구석에 늘 무겁게 자리 잡고 있던 과거의 부채감을 이제는 편안히 내려놓았다. 남편과의 기억은 박제된 슬픔이 아니라 지금의 성숙한 사랑을 잊게 한 소중한 토양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었다. 오후가 되자 두 사람은 가벼운 외투를 걸치고 산책을 나섰다. 마을 어귀, 낡은 버스 정거장 앞을 지나던 서윤이 잠시 발걸음을 멈췄다. 1년 전 그날처럼 하늘에선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다. 진우 씨, 저 정거장에 다시 앉아볼까요? 두 사람은 좁은 정거장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1년 전에는 1미터의 거리를 두고 서로를 탐색하던 이방인이었지만 지금은 서로의 체온을 나누는 가장 가까운 동반자가 되어 있었다. 진우는 습관처럼 가방에서 보온병을 꺼내 서윤에게 차를 따라주었다. 비가 오네요. 하지만 오늘은 서두를 필요가 없어서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돌아갈 집이 저기 보이니까요. 진우가 가리킨 숲 너머 노란 불빛을 내뿜는 작은 집 여운이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다. 서윤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정거장 밖의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세상은 더 이상 무채색이 아니었다. 비에 젖은 나뭇잎은 더욱 선명한 초록이었고 젖은 흙은 깊은 생명력을 머금고 있었다. 진우 씨, 우리 다음 책은 함께 써보는 건 어때요? 당신이 그린 도면 위에 제가 문장을 입히는 거예요. 사람이 살고 싶은 가장 따뜻한 공간에 대한 이야기요. 진우는 흐뭇하게 웃으며 서윤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췄다. 좋아요. 서윤 씨의 문장이 제 설계도의 기초가 된다면 그 어떤 태풍에도 무너지지 않는 가장 튼튼한 집이 완성될 겁니다. 정거장 밖으로 버스가 한 대 지나갔지만 두 사람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비 오는 순간의 아름다움을 온전히 공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중년의 사랑은 서두르는 목적지가 아니라 함께 머무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어느덧 보슬비가 그치고 구름 사이로 눈부신 봄 햇살이 쏟아져 내렸다. 정거장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맑은 물방울이 햇빛을 받아 다이아몬드처럼 빛났다. 진우와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숲속의 집을 향해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인생이라는 긴 정거장을 지나 마침내 도착한 그들의 안식처. 그곳에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닌 두 사람의 웃음소리와 차 향기가 영원한 여운처럼 머물고 있었다.